지난 시간 서울과 파주, 부산에 이르기까지 한국을 향해서 침투했던 북한의 간첩들을 효과적으로 사살하고 잡아냈던 대침투 작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90년대 이야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먼저 두 분을 소개해드려야겠죠. 임영환 소장님 그리고 임청균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1990년대에 있었던 대침투 작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90년대 하면 그 시작부터 엄청난 일이 있었습니다. 소련이 붕괴를 했어요. 당시 국내외 상황 어땠는지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실까요? 당시는 정말 북한이 체제 위기였어요. 물론 이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런 거긴 하지만 위기였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 김일성이 직접 한국에 오겠다는 소리까지 그때 추진하다가 갑자기 사망하게 되는데, 아무튼 북한도 이 체제로는 더 이상 못 버티겠다라고 생각해서 변화를 주려고 하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김일성이 사망하고 김정일이 계승하게 되면서 이게 상황이 또 급변해가지고 위기라는 거는 손을 잡거나 더 굳건히 닫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이제 굳건히 닫는 쪽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때는 과거의 무장공비 침투 사건이나 80년대하고는 또 다르게 북한의 체제 안정이라는 의미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북한 입장에서는 사실 작은 형과 큰 형 뭐 이렇게 따진다면 정말 큰 형이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엄청난 위기감을 많이 느꼈을 것 같은데 이때 북한의 움직임이 크게 보였나요? 1990년대 들어오면서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도 이제 대남 공작 기구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들어갑니다. 대남 사업 담당 비서가 전반적인 대남 공작을 전담하게끔 하고요. 새롭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기구를 만들고 거기에 인민무력부가 같이 가세를 해서 이 대남 사업 전담 비서를 지원하는 체제로 바꿔요. 그러면서 이 조직도 믿지를 못하겠는지 통일전선부라는 조직을 또 만들어서 여기에다가 또 대남 공작에 대한 어떤 각종 기능들을 몰아줍니다. 그러면서 인민무력부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밥그릇 뺏기면 안 되니까. 그러다 보니 경보병들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적후 공작이라고 하는데 북한 용어로는 적후방으로 침투하는 비정규전 역량을 대대적으로 증가시키기 시작합니다. 90년대에도 도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건데 대표적인 사례가 강릉 작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1996년 9월 18일에 발생한 강릉 작전인데 여기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 강릉 가보셨죠? 네. 가봤죠. 네, 자주 가시나요? 자주까지는 아닌데 네네. 그래도 저는 꽤나 좋아해서 많이 갔었어요. 정동진 가보셨나요? 가봤죠. 강릉에서 정동진으로 넘어가는 해안도로에 보면 안인진리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 지금은 이제 해상공원을 철거를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거기에 실제로 침투했었던 잠수함이 전시돼 있었거든요. 그 안인진리 해안이 절경이 정말 탁월하게 예쁩니다. 국내에서 정말 몇 손가락 안에 들 정도의 절경인데 대부분 암석지대의 해안 절경이에요. 근데 이게 해안 경계 작전에서는 암석으로 이루어진 해안은 침투 흔적을 은멸하기에 용이한 곳이다 라고 이제 통용이 됩니다. 작전의 형태도 우리가 대침투 작전에서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가 다 망라돼 있어요. 해안 침투, 내륙 침투, 봉쇄선의 실패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런 강릉 작전은 크게 구분할 때 강릉 지역 원점 작전과 내륙 작전으로 구분이 되고요. 이 내륙 작전은 칠성산, 노인산, 오대산, 그리고 연화동 이렇게 4가지의 내륙 지역 작전으로 구분을 합니다. 연인원 무려 114만 명의 군 병력과 경찰 8만 명, 예비군 28만 명 등 총 150만 명의 병력이 동원이 됐고 육군은 당시 1군 사령부에 28개 부대가 참가를 할 정도로 대대적인 작전이었습니다. 특전사도 들어가고요. 헬리콥터 비행대대도 8개 대대나 들어가고 해군과 공군도 전투기도 띄우고 함정도 띄우고 엄청난 규모의 작전을 했어요. 1960년대 이후로 최대 규모의 작전이었고 투입된 병력만 42,664명이었습니다. 1일 평균이에요, 이게. 아, 1일 평균이요? 네, 1일 평균으로 이 정도 병력이 들어간 거예요.
자, 그럼 강릉 작전 그 시작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1996년 9월 14일 05시에 북한 인민무력부 소속의 정찰국 정찰조 3명과 해상처 처장 대좌 김동원을 포함한 총 25명이 상어급 잠수함에 탑승해서 함경남도 퇴조항을 출항을 해서 북방 한계선을 통과 남하하기 시작합니다. 이 상어급 잠수함은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6호급 잠수함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침투형 잠수함이거든요. 이 잠수함은 9월 15일 강원도 강릉시 안인진리 앞바다에 부상을 해서 잔망경을 이용해서 침투 위치를 사전에 정찰한 다음에 외해 바깥바다로 빠져나가가지고 해저에 착저해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16일 23시 30분경 드디어 이 북한 잠수함이 전날 정찰했던 안인진리 해안 쪽으로 접근을 해서 정찰조 3명과 안내조 2명을 수중 침투를 통해서 내보냅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이 해안 안반지대를 통해서 은밀하게 상륙을 해서 침투에 성공해요. 그런데 겨울바다 좋아하세요? 겨울바다. 보는 거 좋아합니다.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겨울에 동해바다에 파도 한 번 치면 얼마나 높게 치면. 꽤 셉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보는 게 아니라 들어가 봐야지 아는데. 보기만 해도 압니다. 네. 아니 정말로 모르시는 분은 몰라요. 그러니까 저기 되게 사람들이 파도 높이로 계산을 해요. 네. 근데 서해나 남해에서 1m쯤 되는 것보다 동해에서 15cm가 훨씬 세요. 15cm. 네. 한 30cm 정도면 사람 다 튀겨 나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의 힘을 자꾸 착각을 하는데 그 겨울바다 동해 그 정도면요 들어가면 그냥 수십 미터 튕겨 나간다고 할 정도로 세요. 그리고 그 동네가 파도가 굳이 겨울이 아니더라도 봄, 가을에도 엄청 치거든요. 아무튼 이 잠수함이 침투를 시켰는데 그날따라 너울이 갑자기 높게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파고가 높아지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잠수함이 다시 뒤로 빠져나갔어요. 네. 그래서 수심 60m 해상의 해저에 이제 착저해서 다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날 침투시켰잖아요. 17일 22시 30분에 이 전날 침투시켰던 정찰조 3명하고 안내조 2명 데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결국은 그 해안으로 다시 접근을 하는데 그 암초 많은 데를 잠수함으로 아무리 잘 몬다고 해도 파도 칠 때 거기 들어가면 그게 살겠어요. 당연히 자초돼 버렸죠. 예.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배가 이제 파도가 훅 하고 밀면서 암초에 쾅쾅 부딪혀서 좌초가 된 거잖아요. 네. 근데 그대로 있으면 당연히 발각이 될 것이고 네. 이러면 이제 한국의 군경이 동원이 돼서 다 체포를 하거나 사살을 하겠죠. 그렇게 했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뭔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 겁니까? 뭐 방법은 육상으로 탈출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상륙을 해버려요. 네, 대자 김동원이 내부는 이제 태우고 문서 같은 걸 태워야 되니까 그리고 20명 전원이 이제 상륙을 합니다. 저희 왜 그런 거냐면은 그 5명이 파도가 높게 치니까 자기들이 잠수함 있는 데까지 헤엄쳐서 나갈 엄두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안 되는 거 당연히 알 거 아니에요. 해군이니까 네. 북한도. 함장은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걔네들이 자꾸 와달라고 하니까 억지로 가다가 사달이 난 거예요. 조금만요. 조금만 더요. 조금만. 꽝! 이럴 줄 알았어. 하여간 이렇게 되고 새벽이고 거기 사람도 없고 하니까 처음에는 자기들도 주저앉아서 어쩔 줄 모르다가 어차피 이제는 걸어가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던 것 같은데 불을 태우고 이랬잖아요. 네. 그래서 18일 날 새벽 1시 17분에 68사단 173년대 23초소에 근무했던 이병 최성재라는 분이 불꽃을 봤어요. 해상에서. 그래서 소초장한테 보고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명한 이 택시 기사분이 지나가다가 네. 이렇게 봤는데 이게 사람들 앉아 있고 배가 이렇게 잠수함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배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가서 신고를 했습니다. 파출소에 가서. 네, 그래서 1시 45분경에 이제 아까 보고를 받은 소초장이 또 출동 준비를 하는데 순경 뭐 택시 기사분 도착해서 이거 이상한 배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보고를 받고 가봤더니 진짜 있는 거야. 그래서 잠수함이 틀림없다 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고 그래서 이제 5분 대기죠. 뭐 분속조 이제 막 출동해 보니까 북한 이제 껌 있고 권총 있고 근데 이제 문제 믿기질 않는 거죠.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돼 있냐. 그래서 이제 보고를 했어요. 3시 30분쯤에 군단에도 보고했는데
68사단에 올라간 보고가 반잠수정이 초소압 50m 지점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가 올라가니까 누가 믿겠냐고 이거를.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다시 보고해 조사해봐라 이랬다고 합니다. 하여간 이런 일이 몇 번 왔다가 하다가 한 1시간 정도 지체가 됐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 현장에서는 04시 10분부로 이제 난리가 났죠. 네. 예비군 동원이 시작이 되고요. 그때쯤 비슷한 시간에 현장에서는 이제 침투 원점 부근에서 물에 젖은 오리발 발자국이 발견이 됩니다. 이 7번 국도 도로 상에서. 그러면서 이제 이 보고가 올라가니까 이제 1군 사령부 전체 지역에 진돗개 하나가 발령이 된 거죠. 네. 06시 35분에 68사단이 안인진리부터 주수리에 이르는 1차단선을 점령을 하고요. 07시부로는 이제 잠수함 내부도 가서 들여다보기 시작합니다. 07시 18분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단 계획을 바꿔요. 그래서 1차단선을 안인부터 정동진 1위까지로 조정을 하고 2차단선을 언별리에서 옥계, 3차단선을 강릉 저수지부터 주수리 일대로 조정해서 다시 재설치를 합니다. 08시에 수색 병력이 근처에 괴방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네. 이 괴방산 부근 8부 능선쯤에서 북한군이 도주하면서 버린 유기한 장비들 다수를 식별을 해냅니다. 여기까지 봤을 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군도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었는데 도망치는 북한군도 지금 어리버리하면서 엄청 우왕좌왕하고 있는 네. 상황인 거예요. 시간이 조금 지체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빨리 이제 비상사태가 발령이 됐고 수색이 이루어져야 할 거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이제 희한한 사태가 벌어지는데 9월 18일 15시 45분경에 헬기 순찰을 하다가 정상에서 시신들을 발견을 합니다. 가보니까 시신 11개가 이렇게 나란히 쓰러져 있는 거, 머리하고 등에 총 맞고. 그러니까 이제 다 탈출하지 못할 까지 그러니까 자신들끼리 처리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대원들은 살아서 가고 못할 것 같은 대원들은 처리를 했다고요? 네. 그래도 총 25명 중에서 11명이 여기서 이제 사살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이가 없는 게 그중에 조타수였던 상위 이광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좀 처졌대요. 처져서 안 올라갔대. 이 사람을 빼고 죽인 거예요. 아, 처진 사람은 아직 못 올라왔고. 그렇죠. 그래서 이광수는 혼자 살아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길을 잃고 방황을 하다가 예. 강릉시의 모전 1, 2의 홍사근 씨라는 분 집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자기 송이버섯 캐러 왔다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때 송이버섯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 주민분이 알아챈 거예요 벌써. 근데 침착하게 쏘가주는 척하면서 이렇게 있다가 이제 부인이 전화로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체포되게 되는데 좀 너무 어이없는 게 이 사람이 이런 외진 집에 전화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그래서 방심하다가 잡혔다고. 이분이 아마 식사하다가 잡혔던 거 그렇지 네. 아마. 사람은 뭐 다들 자기가 보는 만큼만 보는 법이니까. 북한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네. 대한민국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북한군 상륙 3일차인 9월 19일 703 특공 연대장이 06시 30분경에 연대 인사과장이었던 소령 정하욱에게 망덕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소령 정하욱이 원래 그전에는 특전사에서 오래 근무하신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연대장이 이제 유격대장으로 삼아서 운영을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아무튼 08시 30분에 한 18명 정도 기동탄약들을 데리고 계곡을 뒤지고 있었는데 이 단경골 입구에 송이를 채취를 하고 계셨던 민간인분이 계셨나 봐요. 그분이 이제 산에서 내려오면서 저 앞에서 말소리 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09시 50분쯤에 가보니까 앞에 청바지를 입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 게 한 3명 정도가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수화를 합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수화를 하니까 튄 거죠. 그 상황에서 이제 불응하면서 권총을 빼가지고 쏘면서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 정소령이 순간적으로 이제 병력들한테 우회에서 퇴로 막아! 한 다음에 옆에 있던 유탄 발사기 사수한테 쏴! 해가지고 유탄 발사기로 화력으로 차단 사격을 하고 18명이 집중 사격해가지고 전부 사살시킵니다. 이때 사살된 공비가 상위 한민선 등 3명이었는데 총 25명 중에 사체 발견 11구, 생포 1명,
사살 3명, 이제 나머지 자녀 공비는 10명이 남은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무려 10명의 공비가 남아 있고요.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 북한으로의 퇴각에 방해가 되면 동료도 서슴없이 죽이는 그런 공비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괴방산이라는 쪽에서 9월 19일 날 수색을 하고 있는데 16시쯤에 구중대 일병이었던 박종훈이 오이골 110m 고지군 일대에서 공비 한 명을 발견합니다. 이때 이 공비가 소총을 이미 분실한 상태여서 수류탄을 던졌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총격에 사살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찰 조작 그리고 잠수함에서 이탈한 후에 조원들과 헤어진 상태에서 도주 중이었는데 북한에서 다시 침투 현장을 확인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답니다. 그러니까 거물은 거물이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안인진리 쪽으로 돌아오다가 소총 분실하고 이제 비트, 땅굴 같은 거 은신처파고 숨어 있다가 도주 중이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본격적인 교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건 어디에서 펼쳐집니까? 칠성산 매복 작전인데 네. 9월 21일 08시경에 제3특전여단 12대대가 헬기로 공중 기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칠성산 정상의 일부는 헬기 레페를 해서 내려가고 일부는 밑에서부터 상향식으로 수색해서 올라가고 이렇게 바위지대를 수색하면서 나가다가 바위지대 모퉁이가 있었나 봐요. 모퉁이를 돌아섰는데 공비가 소총으로 조준하고 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 뒤에 계셨던 중사 이병희 씨가 공비가 조준하고 있었던 걸 그대로 직면을 해가지고 조준 사격에 머리를 맞고 그대로 전사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 뒤에 따라오던 하사 장성태가 사격을 했지만 공비는 이미 조준 사격을 하고 튄 상태였어요.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뜻하지도 않게 특전사가 전사를 해버리니까 우리 국군이 대규모의 병력을 동원해서 칠성산에 대한 대대적인 차단선 점령에 돌입을 합니다. 실중대가 33개소 정도의 진지를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진지를 편성을 하면 뭐 굴토도 해야 될 거고 크레모아라는 장비도 설치를 해야 될 거고 뭐 조명지뢰, 신호줄 이런 거 다 깔아야 되거든요. 못한 거예요. 그래서 무전만 유지한 상태로 그냥 병력만 배치되어 있는 형태로 이제 진지가 점령이 된 거죠. 네. 근데 사실 잡히는 거, 뭐 사살하는 건 시간 문제겠습니다만 한 명의 공비를 수많은 군인들이 철저하게 봉쇄를 하고 잡아내기 위해 노력하는 건 사실은 정말 잡는 쪽에서 훨씬 더 힘든 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하지만 철저하게 뜻하지 않게 대원을 잃은 정말 이 소소한 마음을 꼭 잡아내고야 말리라라는 마음으로 지금 방어 라인을 펼쳤습니다. 자, 이후의 상황을 한번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시 25분경에 칠중대 2소대 매복진지 동측 후방에서 사람 발자국 소리와 나뭇가지가 꺾이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근처에 있는 진지에 일병 송관중 씨가 근무를 하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수화를 했어요.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공비가 나무 뒤로 바로 엄폐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상병 이재규 외 한 명이 사격을 했어요. 네. 따다당 사격을 했는데 공비들이 매복진지에 수류탄을 투척을 합니다. 그게 터져가지고 일병 송관중 씨가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 상병 이재규와 김성호가 부상을 입습니다. 20시 40분경이 되면 이거를 소대와 소대, 그러니까 부대하고 부대 사이에 있는 지경선, 그러니까 접촉하고 있는 곳을 전투지경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전투지경선에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진지에 하사 강경남하고 장병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공비들 대화소리가. 너 몇 발 남았냐? 나 4발 남았다. 이런 소리가 들린 거죠. 네. 그래서 소리가 듣자마자 하사 강경남이 바로 사격을 합니다. 빠바바 쏘니까 공비들도 수류탄 한 발을 던지고 소총 사격을 하고 이제 퇴각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수류탄이 이번엔 불발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잘 넘어갔고 한 5분쯤 뒤에 일병 김동주 씨가 중간쯤 되는 진지에 근무하고 계셨는데 그 사람 앞에 무장 공비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김동주 씨가 침착하게 5발을 조준 사격을 해가지고 공비를 사살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때 사살된 공비는 북한군 전투원 대위 김윤호였습니다. 이 공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으로 수류탄 2발 던지고 소총도 1발 쐈는데 그 수류탄이 터지면서 같은 진지에 있던 일병 길성무 씨 그리고 일병 문대경 씨가 부상을 입었어요.
참 작전도 길어지면서 우리 군의 피해도 생겨나고 있고 그만큼 또 긴장도도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남은 공비들 소탕하는 그 작전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뭐 계속 비슷한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돼요. 네. 그래서 칠성산에서 11사단 13년대 구중대가 이제 매복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이런 크레모나 인계철선 조명탄 같은 거 만들어 놓으면 이제 동물들이 걸리기도 하고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터지면 깜깜한 밤이니까 그럼 쏘고 근데 다행히 이제 5인 사격으로 아군은 안 다친다고 해도 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얘들이 알잖아요. 그럼 이제 피해 가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근무는 길어지고 오발 사건 나고 긴장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후 6시 15분경에 13년대 병장 조덕현, 상병 권호택, 상병 강영재, 1병 강정영, 2병 배영수 이 팀 앞에 갑자기 한 20-30m 앞에서 나뭇가지 꺾이는 소리, 낙엽 밟는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병 권호택이 이럴 때 이렇게 고개 들어서 쳐다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역시 고참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봤더니 이분이 저기 머리가 없었어요. 대머리 같은 번쩍 나오게 되니까 바로 이제 수류탄 던지고 사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병 강정영이 돌아서 우회해서 잡아야겠다. 네. 그래서 돌다가 그만 전사를 하고 이후에 같이 있던 팀원들이 계속 사격을 하고 나중에 확인을 해보니까 수류탄 총에 동시에 맞아서 사망했던 거니까 참 이런 경우에 전사 한 분이 참 안타까운데 아무튼 이렇게 됐는데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바로 잠수함 함장이었던 중자 정용구였습니다. 그래서 이날까지 25명 중에 사체 발견 11구, 생포 1명, 사살 9명, 이제 나머지 4명이 남은 상황이 돼요. 근데 문제는 이후로 6일 동안 발견을 못하고 뭐 교전도 없고 이런 상태가 길어지게 됩니다. (1996년) 북한 잠수함이 강릉에 침투했다가 암초에 걸려 자초된 사건이 발생한다. 육로 탈출을 결심한 무장 공비들은 잠수함 승조원 11명을 사살하고 북상하기 시작한다. 같은 시간 민간인이 북한 잠수함을 발견 후 신고한다. 하지만 보고가 지체되면서 초기 작전이 늦어진다. 이후 여러 번의 교전 끝에 북한 무장공비 9명을 사살하는 데 성공하지만 작전이 장기화되면서 병력의 피로도 또한 증가한다. 굉장히 아마 장병들은 이 현장에서 극도의 피로감 그리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이 나머지 4명도 잡아낼 수 있을까요? 그 상황에서 이제 펼쳐진 게 보광리 차단 작전인데 9월 28일 06시 35분 동이 터울을 무렵에 본부 포대장 대위 우성재 등 4명이 매복 중에 공비로 판단된 1명을 발견을 해서 생포하려고 했는데 이 공비가 허리춤에 권총을 꺼내려고 하는 걸 보고 현장에서 사살했다 네. 라고 처음에는 알려졌었죠. 네. 그런데 이제 실상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 매복 진지 안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위 우성재 등 4명이 졸고 있었는데 무장공비가 슬금슬금 접근해 온 거죠. 이 접근해 온 무장공비의 이름은 소좌유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접근해 와서 다 졸고 있는 진지 안으로 들어와가지고 M16 소총을 겨누고 전부 제압한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이제 북으로 가자, 먹을 거 뭐 있냐, 떡 좀 줘봐 해서 떡도 받아 먹고 담배도 한 2대 피고 그러고 막 서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시간이 지나다가 날이 밝아오니까 이제 소자 유림이 얘기합니다. 농무들 내가 안 쐈으니 너희들도 날 쏘지 말기요 하고 가는데 보내면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본부포대장 대위 우성재가 이 소자 유림을 생포하려고 상병 정철환이랑 같이 진짜 그때부터 무자비하게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소자 유림이 맞다 못해서 이미 소총은 구타를 당한 상태에서 떨어뜨렸고 맞다 못해서 허리춤에서 이제 권총을 꺼내려고 손이 딱 가는 걸 보고 앞에서 보고 있었던 이제 병장 노국래가 근거리에서 사격해서 사살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공비 1명을 아군 피해 없이 사살하긴 했지만 누적된 전투 피로도 때문에 졸다가 공비들에게 제압된 상태에서 이따가 운 좋게 사살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침투 작전 본부에서는 우리 방어선에 구멍이 많다. 그러게요. 이미 다 뚫렸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작전을 기해서 작전 지역이 대대적으로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이 수색 구역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소장님? 이게 수색 작전이 이제 마지막 도주로가 뭐 비무장지대 철책선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GOP 지역, 그래서 GOP 지역까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병력 1만 명이 고성, 속초, 양양 이쪽으로 해서 북쪽으로 완전히 차단하게 되고, 그래서 차단하게 해서 병력 1만 명이 더 추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9월 30일 8시에 제3특전여단이 칠성산 서쪽 정상에서부터 이제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밑으로 올라가면서 잡는 게 아니라 헬기로 고지에 내려가서 위에서 아래로 쓸고 내려오는 거죠. 그래야 아래로 위로 올라가다 보면 아군 피해가 커지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데 한참 내려다 보니까 35번 국도 목계리 서구동이라는 곳에 왔는데 이제 옥수수 더미가 잔뜩 있었어요. 그래서 참 이런 데 숨는 게 정말 바본데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이렇게 수색을 하고 넣어 있는데 손으로한테 갑자기 뭐가 콱 잡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중대장이 놀라서 뒤로 물러고 중대원들이 거기다 총 겨누고 투항하면 살려 이렇게 나와라. 그래도 대답이 없어요. 그래서 중사 김민규라는 분이 옥수수단 끝에 이렇게 총으로 해치면서 발로 차버리니까 권총을 들고 있는 이 공비가 나타난 거예요. 권총을 들고 있으니까 뭐 반사적으로 쏘게 되는, 그래서 집중 사격을 해서 사살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기관사였던 만일춘이라는 사람이었고 TT 권총 한 정을 소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 옥수수 더미에서 발견돼가지고 당시에 저기 언론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 이런 얘기. 그래서 언론에서도 얘기 많이 됐던 사건이에요. 오늘 사살된 무장공비는 이 옥수수 더미에 몸을 숨긴 채 이 병 속에 든 물만을 마시며 며칠간 견뎌온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데 북한도 우리 언론을 보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련의 사건을 이제 인지하면서 위협 발언의 수위를 높여가기 시작합니다. 9월 23일에는 정상훈련 중에 기관 고장으로 잠수함이 필요했다라고 주장을 했다가 연이어서 공비들이 사살됐다라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되기 시작하니까 9월 26일부터는 훈련 중에 육지로 오른 인민군을 학살했다라고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9월 27일에는 우리는 피해자다. 그러니까 이 가해자들에게 보복할 권리가 있다. 라고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네. 9월 30일부터는 전쟁 책동이다 이러고 이제 악을 지르기 시작하는 거죠. 조선인민군은 근본 한국군의 무장군비 소탕 작전에 대해서 보복하겠다. 가까운 장래에 남조선에 대해 보복을 할 테니 미군은 개입하지 마라. 자기들이 인정했어요, 무장공비라고. 아무튼 이렇게 위협 수위를 높여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군 합참도 대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투입했던 부대들과 장비 일부를 원해 복귀시키고 전 휴전선에 걸친 GOP 사단의 병력을 보강해서 강화된 경계 작전을 수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중에 노인산이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서 북한으로부터의 무전 교신이 식별이 됐다는 첩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산에 대한 집중적인 탐색 경멸과 차단선 봉쇄선 점령 작전이 수행이 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잘못된 첩보였던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적과의 접촉은 없었습니다. 근데 본인들은 안 민망한가요? 이 무장공비 내려보냈다가 배 좌초돼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그러면 훈련 중에 좌초됐으면 우리 훈련 중에 좌초됐다 북으로 보내달라라고 하지. 그러니까 왜 총 들고 위에 올라와서 차라리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겼지. 그러니까 그게 정상적인 대화가 됐으면 남북 관계가 오래전에 개선됐을 거고 그런 관계였다면 이런 경우는 뭐 그냥 우기면서 훈련 중 자초됐다 그러면 또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슬쩍 돌려보낼 수도 있을지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뭐 잘못된 교신으로 밝혀지긴 했지만 사실 고성이라고 하면요. 고성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북한 코앞이에요. 그러면 이 군수 내부의 입장에서는 이거 여기에서 막지 못하면 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노인산에 대한 집중적인 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하루 전으로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10월 8일에 경찰에 신고가 한 건이 접수됩니다. 네. 신고자는 21세 남자 이병선 씨인데
탑동리에 거주하시는 분이신가 봐요. 08시 30분경에 탑동리 일대 주민 3분이 버섯을 채취하려고 근처에 있는 이제 동네 뒷산이었겠죠. 네. 1280mm의 야산으로 갔는데 16시부터 16시 20분 어간에 총성이 2번 들렸는데 이 3분들이 안 돌아온다. 근데 이 총성을 근처에서 감자를 캐고 계시던 다른 주민분도 들었다. 라는 신고가 접수가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14시 50분부터 16시 05분 사이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민간인 3분의 변사체를 발견을 합니다. 이분들 주변에서 로트 번호가 없는 탄피 6발이 발견되면서 네. 공비의 소행임이 확실해졌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강릉 작전의 마지막 작전이 이제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연화동 작전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요 부근에서 일이 벌어지니까 1.1 사태 때랑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이제 너무 그때 힘들고 지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차단선을 자꾸 집중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는 방향을 예측하고 범주를 예측하는데 얘네들이 뭘 더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산에서 오대산 일대만 주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수색하다 보니까 군축교라고 오대산에서 북쪽으로 한참 떨어진 데가 있는데 네. 거기서 이제 거수자 이상한 사람을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니 거기까지 갔겠냐. 그래서 이쪽을 계속 수색하고 있었어요. 인제군 서화리에서 12사단 병장 고승진이라는 분이 이제 뭐 가림막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삼병호 앞에 겨울 오니까 가림막 작업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전투복 차림에 2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무기를 들고 있으니까 M16 들고 있고 한 명은 권총 차고 있었는데 문제가 이제 머리를 기르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 군대가 아직 그렇게 엉망은 예. 아니잖아. 그렇죠. 누가 봐도 이상하죠. 그거. 그래서 이분이 당장 이제 수화를 했더니 뭐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권총을 빼는 걸 보고 저 공비다고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제 놀라 도망가면서 권총 한 발을 쏘고 도망갔는데 다행히 이 고승진 변장은 총에 맞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대가 투입돼서 수색을 시작했는데 발견은 못하고 근데 이 둘이 속도가 꽤 빠르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제 다시 이 주변으로 차단선을 치게 됩니다. 이 공비를 잡기 위해서 수색을 집중적으로 이제 했는데 여기서 큰 피해가 발생하죠. 그렇죠. 그게 바로 연화동 작전입니다. 이 당시 1군 사령부는 진짜 엄청난 규모의 부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각종 차단선을 쳤습니다. 연화동 북면 용대리에 보면은 연화동 계곡이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자연 휴양림이 있나 봐요. 거기 입구에 매표소 같은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매표소가 통나무 집으로 된 매표소가 있었는데 그 안에 703 특공연대 장병들이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병 송영흥 씨하고 박수환 씨가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북쪽에서 칠절봉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 방향 소로길에서 거수자 2명이 내려오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수화를 합니다. 손들어! 움직임 쏜다! 손들어! 라고 수화를 하니까 이 거수자 중에 한 명이 아 그래 수고 많다 703이냐? 아이 나 3대대 선임하사야 야 잘 안 보이니까 일로 나와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네. 점점 접근을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송영흥 씨가 가만히 생각을 해봅니다. 3대대 아까 딴 데로 이동했는데 남아있을 이 지역엔 없는데. 3대대가 없거든요. 그걸 떠올린 거예요. 네. 그래서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나갔겠죠. 밖에 나가서 살펴보니까 자기들은 K2 소총을 들고 있는데 저 앞에 있는 사람들은 K2 소총보다 더 긴 총을 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방탄복을 안 썼어요. 뭐야 이거 공비다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통나무집 안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이제 장전을 합니다. 철컥하고 장전하면서 이제 소리쳐요. 수환아 쏴! 하고 소리치니까 이제 안에서 조준하고 있던 이제 수환 씨가 사격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공비들도 동시에 장전한 다음에 사격하면서 물러났어요. 네. 그 상황에서 공비들의 사격을 받은 상병 송영흥 씨가 손과 무릎에 총상을 입고 공비들도 부상을 입은 상태로 숲속으로 도주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투가 끝나나 싶었는데 매복조가 이 상황을 보고하고 나서 잠시 뒤에 네. 총나무집 뒤편에 창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쪽으로 공비 한 명이 몰래 접근해가지고 통나무집 안에다가 소총을 자동으로 놓고 갈기고 갑니다. 빠바바바바바바. 자기 동료들 이제 부상당했으니까 복수하려고 왔나 봐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 통나무집 안에 벽이 있었나 봐요.
우리 장병들은 벽 건너편에 있던 거예요. 우리 장병들은 총에 안 맞았어요. 자기들만 탄 낭비하고 간 거죠. 근데 진짜 이 무장공비들이 그런 겁이 없나 봐요. 아니 다시 돌아와서 총을 쏠 생각? 여기에 분명 적이 있는데 이 마지막까지 남았던 사람들이 제일 센 애들인 거죠. 사실 이들 중에는 잠수함 승무원들이 있어가지고 그 애초에 그 11명 자기들이 죽인 것도 그렇고 전투 못할 사람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까지 항상 뭐든지 그렇죠. 마지막까지 버티는 사람은 운이 아니라 실력이에요. 그래서 제일 그 전문이었던 2명이 끝까지 이렇게 몇 번을 뚫으면서 이제 계속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면 이들은 결국 탈출을 하게 됩니까? 교전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뭐 보고도 다 올라가고 하면서 이제 일군 사령부에서도 합심조를 보내려고 합동신문조를 찾았는데 마침 이 합심조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쩌지 하다 군단장이 이 옆에 있던 기무부대장 네. 대령이신데 이분한테 그러면 기무부대장이라도 가보시는 게 어때요? 라고 해서 군단 합심조로 해가지고 이 기무부대장이 연화동 현장에 먼저 옵니다. 먼저 와가지고 그 기무부대장 성함이 대령 오영환이신데 그래서 현장을 봤는데 아직 어둡잖아요. 05시 40분경이면. 그래가지고 그 일대를 확인하면서 어떻게 갔지? 어디로 갔을까 하고 정보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공비들이 그렇게 멀리 가지 않았었어요. 독이 바짝 오른 상태로 통나무 집에서 불과 30m 떨어진 숲을 속에 엎드려 있었거든요. 와. 다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았는데 손전등 켜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손전등 켜고 이제 발자국 찾으면서 숲속도 비춰보고 하면서 예상 도주를 찾고 있는 그때 빵! 하고 쏜 거죠, 공비가. 조준 사격을 한 겁니다. 대령 오영환 씨는 그 자리에서 전사를 하고요. 그 근처에 같이 동행했던 이대 대장, 네. 그리고 군단 대침투 작전 장교 소령 이종갑, 연대 무전병 김석곤도 총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리고 06시 52분경에 경계병이었던 상병 백송윤도 총상을 입고 부상을 입고 쓰러지고요. 이대대 정부장교였던 대위 서형원이 이들을 구하려고 뛰어오다가 역시 총을 맞고 쓰러집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매복하고 엎드려 있던 이 공비들이 대령을 향해서 총을 쏜 이후에 일제히 지금 조준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우리는 아직 이 공비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계속 사격을 받으면서 07시 10분경에는 이제 작전 장교가 병사들을 한 3-4명 정도 장병들을 데리고 현장에 도착했는데 네. 공비가 집중 사격을 가해서 뭐 해보지도 못하고 46번 도로상에 그대로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때 5중대 일병 소정방 씨, 그 7중대장 대위 김용석이 부상을 입습니다. 그래서 아군들은 다 노출되어 있는데 공비들은 노출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아군의 피해만 늘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7중대 행정보호관이 대대장 구하겠다고 09시쯤에 이제 연화교 아래에 있다가 뛰어 올라오다가 역시 총을 맞고 쓰러지고. 거의 뭐 스나이퍼의 저격 같은 느낌이네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이제 드디어 반격을 가기 시작하는데 09시 50분쯤 되자 이제 어디 있는지 대충 안 거예요. 네. 그래서 12사단 수색중대 상병 강민성이 공비가 있는 쪽으로 이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50m 정도 앞까지 접근을 하다가 공비에게 조준 사격을 받고 그 자리에서 전사합니다. 또 46번 도로상에서 이동하고 있던 운전병 상병 이수연도 부상을 입고 쓰러집니다. 그때쯤 되면 이제 여기다 하고 이제 703 특공연대 병사들이 집중 사격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공비들도 이 사격 때문에 일어나지도 못하고 엎드려서 고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아군의 피해만 커질 무렵에 네. 특전사 3여단이 현장으로 투입되기 시작하면서 이 3여단의 상사 장선용 씨라는 분이 계셨는데 네. 이분이 은밀하게 한 20m 정도를 우회해서 기동을 해가지고 공비 한 명을 그대로 머리를 쏴서 사살하고 부상을 입고 엎드려 있던 공비 한 명에게 탄창 하나를 다 퍼부으면서 사살을 합니다. 투항하라! 투항하라! 4일에 걸쳐서 외쳤지만 아무 반응 없이 순간 가슴에서 뭔가 끄집어내어 나에게 던지려는 폼을 잡고서 순간 저는 자동화 사격으로 사살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소리치죠. 장선용이가 다 잡았다! 다 나와라! 하고 이제 소리를 쳐요. 그러면서 이제 상황이 종료됩니다. 이로써 침투한 25명 중에
사체 발견 11구, 생포 1명, 사살 13명으로 침투한 무장공비 전원이 소탕되게 됩니다. 근데 알려졌기로는 26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은 방송에서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 뭐 누군가는 북한으로 돌아갔다. 네. 아니면 뭐 누군가는 뭐 시일이 지나서 이제 생존 가능성이 없어 작전을 종결했다. 뭐 이런 내용이 심심치 않게 나오는데 네. 박사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광수 씨가 생포됐다고 했잖아요. 네. 이 잠수함이라는 구조를 잘 모르는 사람이 얘기를 들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겠지만 우리 한국군의 209급, 212급, 뭐 214급 이런 잠수함도 마찬가지인데 잠수함 내부는 진짜 좁아 터졌어요. 그리고 해군들은 탑승하기 전에 인원 카운트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저 좁아 터진 잠수함 안에서 누가 탔는지 모를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이광수의 증언에 의하면은 자기는 본 적이 없대요. 나머지 한 명을. 그리고 잠수함 승조원이니까 뭐 야지 극복 능력이나 체력이 약해서 뭐 살아남았을 가능성도 없다라고 이제 이광수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래도 군은 혹시 모른다 생각해서 계속 탐문 검색도 하고 탑승 가능성도 조사를 했는데 뭐 안 탔으니까 나올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25명이 정확한 분석입니다. 25명이었군요. 자, 이렇게 해서 지난 시간부터 저희가 대침투 작전의 역사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봤는데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교훈은 뭐가 있을까요? 이 사건은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들었고 뭐 저기 그때 군내 생활했다는 사람한테 들은 적도 있고 그런데 그 당시에 이런 얘기가 돌았어요. 연 동원 인원이 뭐 몇만 명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25명이 내려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국군 뭐 최정예라는 도까지 동원해서 몇만 명을 동원했으니 쟤들이 몇백 명이 내려오면 어떡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말씀드릴 게 원래 이런 대침투 작전은 정규군 쪽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쪽은 숨어 있고 이쪽은 찾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실제는 5인 사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이 넓은 산에서 수십 일을 작전을 하면은 다 자요. 그래서 뚫리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이 말이 의심스러우시면 영국의 SAA나 그 유명한 몇몇 특별 잠수들이 있어요. 그들이 이란이나 이라크에서 얼마나 그 끔찍한 그 희생자가 나왔는지를 한번 보시면 한국군이 이 정도, 더욱이 우리는 이게 그 이란이나 이라크하고 또 달라서 이게 굉장히 그 숨을 곳이 많은 땅이잖아요. 이런 데서 이 정도 했다는 건 굉장히 그동안 한국군의 수준이 높아졌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다만 이제 마지막 전투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땐 그거는 실전 경험 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차단선을 짜고 이런 훈련은 잘 돼 있는데 아무래도 실전이 부족하다 보니까 상대방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않을 때 이럴 때 대응이 부족하다는 건데 그런 부분은 또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개선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님도 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이 대침투 작전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군의 경계 작전의 중요성입니다. 이 경계 작전을 잘 수행한 부대들은 현장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면서 큰 피해 없이 작전을 잘 종결을 했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대들은 막대한 피해가 발생을 하기도 하고 현장이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기도 했죠. 그런데 이 경계 작전이 막상 해보면 저도 뭐 GOP 대대, 뭐 강한대대, 해안대대 다 경계 작전을 해봤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겉보기에는 되게 단순해 보이고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 국군장병 여러분들이 전후반 각지에서 경계 작전에 임하고 계신데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들을 좀 격려해 주시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시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자부심이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민간군의 협조입니다. 하여간 수상한 게 보이시면 신고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12로 하셔도 되고 뭐 국가정보원의 뭐 신고 번호인 111번으로 하셔도 되고 113번으로 하셔도 됩니다. 3번 해도 됩니까? 숫자는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다 해도 됩니까? 그럼요. 아, 많이 하셔도 알겠습니다. 됩니다. 이 간첩 신고 포상금이 20억 원이에요. 오, 요즘 로또 1등보다 클걸요? 그러게요. 네. 많이 올랐네요. 그럼요. 저희 어렸을 땐 1억 원이었던 것 같은데. 간첩 선은 나올 땐 100에서 300만 원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국군 방첩사령부 1337이라든지 이런 데로 전화하셔서 하여간 뭔가 수상하다. 바다에 뭔가 잘 보이지 않던 평소에는 안 보이던 이물질적인 게 뭔가가 보인다. 라는 게 보이시면은 바로 신고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도 당연히
침투 작전이 많이 있었고요. 90년대 이후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요. 수많은 도발과 침투 시도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우리가 열심히 굳건히 나라에 대한 사랑과 자주국방에 대한 마음을 지켜간다면 아마 계속해서 대한민국은 안전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다음 시간 조금 더 충실하게 재미있게 준비를 해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